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입니다. 네. 저희는 오늘 고미숙 작가님의 호모 콤푸스 공부의 달인이라는 책을 읽고 있고요. 네. 저희는 지금 2부 시간 고전에서 배우는 미래의 공부법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2페이지 정도부터 1페이지부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근대성을 벗어나는 탈근대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근대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일단 알아야 된다. 이런 생각 드는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읽을 책들이 근대성을 비판하는 근대적인 철학. 솔직히 우리 그 램프레이트 배우면서도 근대성에 대해서 좀 사유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대 철학자들이 어떤 사유를 했고 그걸 넘어서는 철학자들, 뭐 니체라든지 베르그송이나 뭐 스피노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앞으로도 그걸 이제 쭉 다룰 것 같아서 맞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작가님께서 고전이란 뭐냐? 시대의 통념과 억압을 뚫고 삶과 사유의 눈부신 비전을 탐색한 전위적인 텍스트다. 맞습니다. 그래서 고전이야말로 미래적인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왜냐하면 미래라는 말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곧 도래할 시간이라는 의미를 가졌대요. 근데 이 말에서 저는 공감이 가는 게 저희가 고전을 읽어보면 네. 아직도 플라톤을 못 뛰어넘었잖아요. 저희 그때 공부했을 때. 소크라테스 선생님도 못 뛰어넘었고 맞습니다. 부처님 예수님도 저희한테 몇천 년의 시간을 주셨어요. 근데 아직 못 뛰어넘었어요. 그게 뛰어넘을 대상 이미 그분들은 인간의 영역들을 초월해 그러니까요. 있기 때문에 이미 다 이루어 넣었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가 그냥 찾아서 읽어내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저희 몇천 년 후던가 미래잖아요. 네. 근데 그때도 못 뛰어넘을 것 같아요. 똑같죠. 그러면 고전은 예전 게 아니라 미래예요. 미래의 맞아요. 지침서예요. 그런 의미에서 고전을 공부하는 거는 과거에 머무르는 게 아니고 계속 그 미래를 향해 가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다행이고 감사한 게 그때 당시에 만약 예수님이나 공자님이 안 나왔으면 인류의 지적인 그 성숙이 늦춰졌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면 언젠가는 그분들이 나왔겠지만 그런 분들이 근데 다행히도 그때 나와서 그 이후로는 그분들을 본받기만 하면 되니까 맞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얼마나 편해요. 얼마나 복받았습니까? 진짜로. 진짜 복받은. 아니 이렇게 책도 많고 이미 다 있어. 이런 세상이 없었어요. 솔직히 진짜. 여러분 인문학이나 철학 이런 쪽은 이미 다 완성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찾아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결핍이 문제가 아니라 과잉이 문제일 정도로 너무 많을 정도예요. 다 있어요. 이미 다 말해놨어요. 인간의 문제들을 예전에 수천 년 전에 이미 다 말해놨어요. 모든 종교에서. 공부하려고 하면 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87쪽 이런 게 나오죠. 인간의 일부분을 아이들이라는 범주로 분류하는 것만으로써 우리들은 현재까지 그들을 학교에서 교사의 권위에 복종시킬 수가 있었던 것이다. 즉 학교는 아이들을 유년기라는 연령대에 묶어놓고 그 단계에 맞는 사고만을 주입함으로써 나머지 다른 능력을 몽땅 회수해버린 것이다. 그래야만 교사와 어른에게 기꺼이 복종하게 될 것이므로. 요건 일부에서도 나왔던 비판인데 진짜 정말 이 문장들이 너무 와닿아요. 너무 와닿아요. 진짜로 가령 초등학생이 니체에 대해서 논하면 어떻습니까? 맞아요. 공자님에 대해서 논하면 어때요? 그 단계에 맞는 사고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러면 딱 우린 그 생각부터 할 거예요. 니 왜 벌써 이런 걸? 그러니까 어디 있어 그게? 뭐 벌써 어디 있어? 특히 성교육 같은 경우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 너무 보수적이고 유교적이라 가지고 아니 애들이 어떻게 벌써 저런 걸 알지? 근데 외국 사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외국에서는 되게 그 어린 애들 한데 그 성교육을 제대로 시켜요. 맞아요. 근데 알려주면 뭐 어때서 미리 다 예방하고. 제가 여기서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제 신조 중에 하나가 제 약간 철학관인데 항상 현실은 상상보다 조금 무덤덤하다 봐요. 현실은 그리고 상상보다 덜 설레이고 덜 즐겁고 약간 덜 두근거려요. 근데 이 말을 왜 했냐면 그 돌플림의 의견을 보태자면 성교육을 제대로 안 시키잖아요. 맞아. 상상의 영역이 돼요. 그러면 더 심각해져. 더 심각해져. 진짜 더 심각해. 그러면 상상의 영역에서 두근거리고 흥분돼가지고 맞아. 정말 짐승이 되거든요. 맞아. 근데 다들 현실은 그러지 않아요. 현실은 덤덤하고 되게 더 아름다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꾸 촉발시키면 진짜 위험하다 봐요. 성교육이 진짜 그래도 중요한 게 있는 그대로의 그 실제를 알려주는 거. 애들이 잘못된 그 환상을 품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거. 성범죄자들이 진짜 대다수가
성에 대한 잘못된 관념, 잘못된 환상을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포르노도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상상력을 주입시키잖아요. 실제 성관계는 그렇지 않은데 실제 성관계는 충분히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당연하죠. 가야 되는 건데 포르노 같은 걸 포르노의 경우 되게 일방적이잖아요. 일방적이고 너무 거칠잖아요. 그렇죠. 너무 이게 잘못된 환상을 심어주는 거예요. 맥락이 없고 딱 그 목적만을 위해서. 맞아요. 단순한 자극이에요, 자극. 네, 너무 진짜. 잘못됐다고 봐요. 이런. 근대사회 학교라는 것은 스승이 없고 학문만 있다. 학문도 없다. 네. 제도나 시스템만 돌아간다. 근데 근대 이전의 학인들, 이런 사람들, 공부하는 사람들은 스승을 찾아 천하를 떠돌았다. 진짜. 맞아요. 공부를 한다는 거는 어떤 스승의 문하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했다. 이야, 진짜. 그래서 89쪽의 핵심이 나오는데 근대 이전의 배움터란 기본적으로 코민이었다. 코민은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기성의 권력과 습속에서부터 벗어나서 네트워크죠.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집합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스승을 찾았냐? 스승을 만나야만 그 코민, 공동체에 접속할 수 있고 그래야 공부가 도약을 단번에 이룰 수가 있기 때문이다. 도약하기 위해서인데 솔직히 나 혼자서 이제 책을 찾아보는 거랑 이미 이제 공부를 수십 년간 나보다 앞서서 했던 분들한테 들어가는 거랑 완전 차이가 다르잖아요. 완전 다르죠. 저도 이제 스승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솔직히 우리는 어떤 책을 철학을 여러분이 당장 이제 공부한다고 가정했을 때도 어떤 책을 읽어야 될지 모르잖아요. 뭐가 중요한지. 이제 시중에 널려 있는 아무 책이나 보면 안 될 것 같고 실제도 안 되고 이게 좀 쓰레기 같은 책도 많이 있고 시간 낭비되는 책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죠. 전 어떻게 보면 그 어떤 책을 읽어야 될지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될지 그런 거를 좋은 스승을 만남으로써 알게 된 것 같아요. 공부가 단번에 도약을 했죠. 그분은 이미 근데 저보다 앞서서 수십 년 전에 이미 그런 고민을 많이 했고 이미 그분이 겪었던 것들을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수십 년을 좀 단축할 수 있었던 거예요. 좋은 스승을 만남으로써. 감사한 거죠, 진짜. 시행착오를 덜어주는 거죠. 그래서 사제관계도 우정의 연대도 없는 곳, 거기에서는 즐거운 지식이 생성할 수 없다. 절대 불가능하다. 이런 말 나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공부란 능동적인 학습망을 조직할 수 있는 것, 뭐 코민, 공동체를 조직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 저도 지금 이제 윤님하고 코민 공동체를 조직한 거예요. 그렇죠. 공부하는 공동체. 저도 그 생각 많이 났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제가 아까 이미 넘어선 지점이 있고 아직 넘어서지 못한 지점이 있다. 두 가지 중에서 이제 지금 이미 넘어선 지점인 거죠. 우리가 이미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혼자 공부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러면 너무 좀 시행착오를 많이 겪게 되실 거고 또 잘 안 돼요. 또 졸고 막 그래서 좀 뭐 독서 모임도 좋고 아니면 뭐 대학교나 뭐 이렇게 공부 학습의 장을 찾아가서 좋은 스승을 찾아가서 공부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맞습니다. 요새 그런 것도 되게 많이 있고요. 있죠, 많이. 마음만 먹으면 있습니다. 능동적인 학습망을 조직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 그리고 95쪽에 보면 사제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면 새로운 공부를 시도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동료들을 불러 모아 살아 움직이는 학습망을 조직하라. 제도의 지원은 받으면 좋고 아니면 그만이다. 그 자체만으로도 삶의 영역이 대폭 확장되는데 그보다 더 큰 보상이 어디 있단 말인가. 그리고 최근 뇌과학의 성과에 따르면 뇌의 존재 이유는 네트워킹하는 데 있다고 한다. 네트워킹을 하지 못하면 신경망이 점차 끊어져 결국 치매나 죽음에 이른다는 것. 공부 역시 마찬가지다. 스승과 벗을 찾아가는 네트워킹을 멈추지 않는 것. 그것이 곧 공부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는 뭐 학창 시절에는 물론 성인이 된 다음에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맞습니다. 이런 향연을 조직할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은 이미 공부의 최고 경지에 도달했다고 봐도 좋다. 그리고 이제 97쪽에 이제 새로운 챕터인데 암송과 구술 아는 만큼 행복하다. 여기는 저는 이제 보면서 보는 내내 윤님이 생각났어요. 솔직히 그래요? 네. 목소리로 하는 거죠. 이것도 암송, 구술 다 말과 관련된 건데. 그쵸. 윤님이 특히 이런 직업을 갖고 있고 여기 고민을 많이 해왔으니까 저보단 더 많이 와닿았을 것 같아요. 공감 갔던 것도 진짜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암송이라고 하면 다들 거부 반응을 먼저 좀 보인다고 해요. 그래서 암송은 암기와 다른데 암송은 청각에도 이렇게 기초하고 집합적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끌어안는 거다.
그리고 좋은 공부는 반드시 몸을 건강하게 해준다라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제가 이걸 왜 공감을 하냐면 제가 시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아침마다 꼭 저는 그 발음을 풀 겸 그리고 발성도 스트레칭 할 겸 항상 문장을 읽어요. 근데 이 시를 보통 읽거든요. 예. 근데 확실히 아침에 그 항상 발성 발음 연습하면서 어떻게든 뱉으면서 읽는 그 시, 그거는 정말 팍팍 와닿아요. 그 문장 하나하나가 너무 생생해요. 근데 이거를 그냥 글로만 읽으면 그냥 너무 흩날리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진짜 마음속으로 읽는 거랑 소리내서 읽는 건 다르죠. 완전 달라요. 그래서 제가 스피치 강의를 할 때 꼭 제가 지금 연구를 정말 많이 하는데 시를 낭독하는 걸로 어떻게 하면 좀 가져갈 수 있을까, 시 낭독을 연습시키는 것을 어떻게 좀 활용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건 해보면 알아요. 정말 달라요. 일단 해봐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제 나레이션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나레이션을 자꾸 연습하면은 그 문장들이 알아서 외워져요. 막 예를 들어서 다는 몰라도 그 가지 않을 수 없던 길 도종환, 가지 않을 수 있던 고난의 길은 없었다. 몇몇 길은 거쳐가야만 했고 또 몇몇 길은 돌아가야만 했지만 내가 가지 않을 수 있던 길은 없었다. 뭐 이런 것도 외우려고 한 게 아니고 자꾸 낭독하니까 제가 어차피 컨텐츠 만들려고도 하고 그러면은 또 외워지고 이게 또 스며들어와요.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암송 나오고 막 하지만 저는 또 오히려 그 교회던가 불교에서 왜 그렇게 달달달 외울까? 맞아. 진짜 좋은 방법이라고 느껴요. 가장 좋은 방법이 좋은 방법이라고 그 느껴요. 문장을 내가 익히는 거잖아요. 아예 그냥 내 몸으로 붙여버리는 거. 옛날에 그 성경도 구전됐었대요 원래. 그러니까요. 그 진짜 성경 진짜 두껍거든요. 근데 그거를 옛날 사람들은 다 완전 외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지금이야 종이가 있지. 예전에는 거의 돌판이나 이렇게 새겼을 텐데, 그럼 그 얼마나 노고가 힘들어요. 이거 그 문서 하나 복제하는데도 얼마나 많은 자원과 또 돈이 들고 시간과 노력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완전히 통째로 외웠던 거예요 어른들은. 그래서 왜 그 불경과 이제 보통 그런 그 읽으시는 성서에 힘, 에너지가 있냐.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생명이 부여가 되어 있어요. 생명력이. 그러니까 대단하죠. 시를 노래로 인도하는 것은 비단 그 뜻을 드러내게 만들 뿐 아니라 그 뛰고 소리치고 휘파람 부는 것을 노래를 통해 발산하고 그 답답하고 억눌리고 막혀있는 것을 음질을 통해 펼쳐내게 하는 것이고 소리내어 그를 읽도록 인도하는 것은 비단 그 지각을 개발할 뿐 아니라 그 마음을 보존하고 올렸다 내렸다 하며 그 뜻을 폐기하는 것이다. 전습록에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뜻도 모르면서 암송하면 뭐하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공부에는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뜻을 완벽하게 이해한 다음에 소리를 터득하는 길도 있고요. 맞아. 소리 자체를 음미하다 보면 뜻이 환하게 밝혀지는 길도 있다. 제가 아까 이게 말했던 지금 이 후자가 그 시를 제가 낭독할 때 느끼는 지점이에요. 처음에 그 작가님의 글을 다 몰라도 읽다 보면은 음미해서 빠져들게 돼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되게 좋습니다. 평생 뜻도 모른 채 그저 소리로만 음미하는 텍스트도 있다. 절에서 예불 드릴 때 낭송하는 반야심경과 천수경이 대표적인 경우다. 그 스님들이 마하반야 그러니까 그 뜻은 전혀 모르는 그냥 외우는 건데 그 자체로 그 뭔가 마음에 울림을 주는 거죠. 맞습니다.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옛날 분들은 이미 이런 지혜가 있었던 것 같기도 맞습니다. 하고. 그래서 암송을 해야 된다는 이유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암기보다는 암송이다. 그리고 여기서 뭐 낭송에 대한 것도 나오는데요. 낭송은 자기 안에 타자를 발견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근데 이게 진짜 공감 가요. 그 목소리에도 개성과 표정, 색깔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된다 이런 게 나오는데 저도 가끔 낭독하다가 되게 울 때가 있어요. 특히 윤동주 시인 같은 분들 걸 읽으면 너무 거룩하기도 하고 막 눈물이 나요. 그럴 때는 되게 시원하게 막 웁니다. 그러면 기분도 되게 좋아지고 교감이 되거든요. 진짜. 그 낭독의 힘이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맞아. 좋아요. 낭송의 장점으로 이제 열거하는 게 몸의 안과 밖이 연결된다. 낭송은 특히 외부와의 소통을 전제로 한다. 소통의 욕구가 없이는 낭송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큰 소리로 글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자기의 목소리만큼 낯선 것이 없다. 목소리야말로 내 안의 타자다. 따라서 낭송이란 일상적으로 자기 안의 타자를 발견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맞아요. 또 집단적으로 암송을 하노라면 타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능력도 터득할 수 있다. 그래서 타인에게도 관심을 갖고 그 지식과 몸의 소외가 극복된다. 소리를 내려면 두뇌보다는 몸이 적극 반응해야 한다. 알매 신체성.
그 낭송을 한다는 건 체력과 기운의 분포를 바꾸는 일이기도 하다.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103쪽에도 어떤 문장이 나오는데 암송을 하는 소리를 듣고 너무 감명을 받아서 쓴 시가 정약용의 시가 나와요. 맞아요. 이거 한번 읽어봤었는데 정말 잘 썼더라고요. 한번 암송해 주세요.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온 세상에서 무슨 소리가 가장 맑을꼬 눈 쌓인 깊은 산 속에 글 읽는 소리로세 신선이 패옥차고 구름 끝을 거니는 듯 천녀가 달 아래서 검은 고를 퉁기는 듯 사람 집에 잠시라도 끊겨서는 안 되는 것 마땅히 세상과 더불어 함께 이루어야 할 일이로세 북쪽 산등성이 오막살이 그 네 집 있고 나무꾼도 집에 가길 잊고 정을 보낸다네. 이런 글입니다. 저는 이제 나중에 결혼하고 만약에 아이가 생긴다면 아이들하고 다 이제 가족이 둘러 앉아서 좋은 글을 같이 낭송하고 싶어요. 너무 좋아요. 저는 이제 낭독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는데 낭독을 자꾸 하시다 보면 어떤 그 습관이 생기냐면 말을 하다가 제스처가 생겨요. 뭐 검은 고를 튕기는 것. 이게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뭐 예를 들어 당신과 함께 했었던 그 나날들은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할 때도 자기가 그려지는 그림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표현력이 정말 많이 상승해요. 진짜 그럴 것 같아요. 그런 표현력이 상승한다는 거는 되게 쉬운 표현이고 철학적으로 표현하면 내 자아가 굉장히 형성되는 거예요. 내 자아가 되게 넓어지는 거고 내 안에 있는 사유와 판단이 굉장히 탄탄해지는 거기 때문에 안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또 이게 진짜 이 똑같은 문장도 그냥 마음속으로 읽으면 되게 무뚝뚝하게 그냥 빨리 읽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소리를 내서 읽으니까 좀 더 좀 뭐랄까 음질이나 음성 이런 것도 조율하기도 스스로 맞습니다. 계속 의식하면서 읽게 되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런 것도 나오죠. 백사 쪽에 보면 박노자 선생님이 외국어를 특히 한국어를 습득했던 방법 어떻게 했냐면 북한에서 러시아로 들어오는 노동신문 춘향전을 몽땅 큰 소리로 외웠다. 이런 방법으로 노르웨이어, 중국어, 한문, 산스크리트어까지 다 익혔다고 해요. 이 인도어죠 아마. 아마도. 예. 네. 언어를 이렇게 익히는 거구나. 낭송을 하면 익힐 수 있구나. 좋은 문장을 가져와서. 양성에 대한 그래서 영어 이제 영어도 좀 제가 잘 하고 싶은데 영어 텍스트 중에 그 성경 중에서 성경도 여러 버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영어로 된 그 성경 중에 그 메시지라고 있어요. 근데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유진 피터슨인가 이제 번역을 한 건데 거의 현대어로 되어 있고 일반인들도 읽기 쉽게끔 그 메시지 영어 버전을 사놨어요. 제가 이미 그거를 예전에 몇 번 해봤거든요. 소리 내서 읽어봤었어요. 그 도움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걸 한번 훈련하는 셈치고 매일 읽어볼까? 이런 생각도 좋은데요. 요거 보면서 생각이 났어요. 하루에 한 3분 정도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할 필요도 없이 맞아요. 솔직히 3분, 5분, 10분 이 정도는 누구나 매일 할 수 있거든요. 자기 전에 맞아요. 모든 걸 자꾸 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지의 문제 같아요. 그래서 좀 러프하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한번 107쪽으로 바로 가볼까요? 구술에 관련된 내용도 있는데 여기서는 구술이란 어떤 상황이나 문맥을 서사적으로 재현하는 능력이다. 책이나 영화 그리고 뭐 자료를 접한 다음에 그걸 재현해봐라 라고 하면은 맞아. 그 사람의 지적 수준이 그대로 나온다. 맞아. 이게 공감 갑니다. 이게 저희도 이제 영화 이제 정하고 몇 번 말해봤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진짜 어렵거든요. 맞아요. 근데 제가 철학을 왜 해야 되냐라고 생각한다면 철학을 하면은 일단 장점 중에 하나가 해석 능력이 장난 아니게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철학 자체가 해석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 내가 평론가가 되고 싶다 이러면 철학하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무조건 해야죠 철학은. 네, 왜냐하면 애시당초 정답이 아닌 평론의 정답이 어디 있습니까? 맞아요. 자기의 견해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밀접합니다. 네. 요즘 학생들은 맥락을 짚는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 이런 말합니다. 지식이란 근원적으로 서사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데 어떤 맥락, 어떤 서사적 육체를 입히는 거 이런 걸 요즘 학생들이 잘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스피치 교육하면서 제일 힘든 점을 짚어주셨는데요. 그 사람들 강의할 때 108쪽에 나오는데 요즘처럼 지식 검색과 프레젠테이션이 횡행하는 시대에
정보와 정보 사이를 연결하는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다. 정말 그래. 근데 이게 진짜 공감이 가는 게 이거 교육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정말 그래. 이게 제일 어려워요. 여기 뒤에도 문장이 나와 있는데 네티즌들의 글쓰기나 블로그의 글들 이 그 점을 잘 보여준다. 거기서는 전체적 맥락을 짚기보다는 일면에 대한 과도한 집착, 감정의 적나라한 노출이 일반적인 패턴이다. 이를테면 소통보다는 독백에 더 가까운 글쓰기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데 길들여지면 온라인상으로는 정신없이 자기 생각을 쏟아내고 실제 현실에서는 거의 자폐에 가까운 증상을 보이는 기이한 캐릭터가 되기 쉽다. 저도 그랬거든요. 진짜 어려워요. 이거. 저도 페이스북 한참 할 때 그 페이스북에는 미친 듯이 글을 막 써요. 근데 일면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나 아니면 감정의 적나라한 노출이 대부분이었죠. 그렇게 한 1년 정도 써봤어요. 1년, 2년 정도 써봤는데 그러니까 저한테도 그런 글들이 도움이 안 되고 다른 사람하고도 자꾸 불화를 일으키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나는 뭐 하고 있는 걸까? 나는 결국 소통하고 싶어서 결국 이렇게 쓰는 사람들은 남과 뭔가 이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오히려 그런 글들이 남에게 상처를 주고 자기 자신도 에너지만 낭비하고 이게 뭐 하는 걸까?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진짜 어려워요. 논리가 단순히 테크닉이 아니고 사실 모든 세상을 보는 시야가 있어야 논리가 구성이 되는 건데. 그렇죠. 저도 고민점입니다. 이거는. 구술 능력이 필요한 이유는 단순한 말솜씨가 아니라 삶과 인간, 세상에 대한 깊은 통찰의 표현이다.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가면 구술 능력은 리더십으로 연결된다. 왜냐하면 리더십의 많은 부분은 대부분 언어화하는 능력이다. 상황을 언어화하는 능력. 그렇죠. 여기도 보면 이런 얘기 나와요. 중간에 어촌이나 농촌에 가봐라. 농민이나 어민들은 기본적으로 탁월한 이야기꾼들이다. 삶 자체가 사람과 자연 속에서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삶에 대한 통찰 혹은 애정이 있어야만 이야기를 엮는 능력이 생기고 거꾸로 이야기의 맛을 즐기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람과 인생에 대한 깊은 시야를 확보하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글쓰기 훈련을 하기 전에 이 능력, 그러니까 이런 구술 능력을 먼저 획득해야 된다. 저 이 정말 공감하거든요. 그럼 나는 그동안 삶에 대한 통찰, 어떻게 보면 인간에 대한 애정 이런 게 부족했다. 나 자신한테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나의 생각을 어떻게 표현할까?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언어화하는 능력, 상황을 언어화하는 능력. 근데 110쪽에도 이게 전 와닿았던 게 어떤 그룹이든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는 이는 썰을 푸는 인간이다. 그렇죠. 리더 보면 저도 그 많은 리더들이 머릿속에 스쳐가더라고요. 상황을 언어화함으로써 사람들에게 그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만약 새로운 말과 이야기로 세상을 보는 눈을 홀라당 뒤집을 수 있다면 그게 바로 혁명이다. 정말 공감이 됐어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좀 넘어가 봐서 112페이지 정도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제 같은 맥락이긴 한데 학교가 퍼뜨린 가장 나쁜 거짓말은 공부로부터 독서를 분리시켰다는 것이다. 맞아. 독서로 인생 역전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이것을 기회를 막았다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저는 또 공감 가는 게 114페이지에서 저도 운동을 하는 사람이지만서도 여기에 시각의 폭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외모 지상주의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데 모든 세대가 얼짱과 몸짱을 갈망한다. 기준은 뭐냐? 섹시하다. 맞아. 섹시미. 난 너한테 대놓고 성욕을 느껴. 난 너랑 자고 싶어. 이런 표현이 아닌가. 딱 그거죠. 뭐 적나라하게. 그리고 이게 정말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성형은 일상이 됐다. 맞아. 근데 문제는 이 레일을 밟기 시작하면 벗어나기가 결코 쉽지 않다. 평생 성형, 평생 다이어트 클럽. 이거 쇼윈도에 걸린 마네킹 아니냐. 근데 공감이 갑니다. 운동을 왜 할까? 보통 운동 처음에 목적은 대부분 다 사실 이렇게 하지만 하다 보면은 이런 사람들은 또 떨어져 나가요. 네, 진짜 운동의 목적이랑 좀 다르죠. 또 욕망이 바뀌잖아요. 내가 운동을 하다 보면 내 몸이 건강해지고 하는 게 너무 운동 자체가 재밌으니까 맞아요. 자꾸 하게 되고 그게 참 좋은데. 그래서 작가님은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는 고도의 감흥력이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맞아. 친구나 연인이건 사업 파트너건 다 마찬가지고 외모는 아주 1차적인 조건 이상이 될 수가 없다. 맞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그럼 영원한 교육이 가장 영원하고 계속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바로 독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117쪽에 전 여기서 정말 공감이 갔는데 이 독서의 영향을 받는 삶, 연암 선생님의 말씀입니다. 예, 맞아요. 선비가 하루만 글을 읽지 아니하면 얼굴이 단아하지 못하고 말씨가 단아하지 못하고 갈팡질팡 몸을 가누지 못하고 두려워하면서 마음을 붙일 곳이 없게 된다. 장기 두고 바둑 두고 술 마시고 하는 것이 애초에 어찌 즐거워서 했겠는가. 맞아. 연암집에 나오는데 제가 이게 지금 공감 가는 게 우리는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건 제가 예를 들어서 니체를 읽다가 읽지 않으면 의지가 약해져요. 맞아. 노자를 읽다가 읽지 않으면 되게 그런 전체적인 도던가 그릇이 되게 작아져요. 그래서 자꾸 독서를 받아들이는 연습 계속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내게 될 때까지. 진짜 중요한 공부에서 제일 중요한 게 꾸준히 하는 거, 날마다 하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공부든. 배움이 크게 이롭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 자신의 기질을 바꿀 수 있어서다. 맞습니다. 신체 에너지와 기운의 분포를 바꿀 수 있다. 그리고 전 여기 파트가 되게 공감 갔는데 그 연애와 사랑과 연애 사랑과 독서가 뭐가 연관이 있냐? 엄청나게 연관이 있다. 근데 이거 진짜 공감 갑니다. 맞습니다. 흔히 연애와 독서가 무관하거나 적대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면 사랑의 패턴은 삶의 패턴과 나란히 함께 가게 된다. 사는 건 엉망인데 사랑을 멋지게 하는 경우 없다. 맞아. 삶에 대한 통찰력이 없으면 누군가를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거 불가능하다. 연애의 주기가 짧은 것도 같은 맥락에 있다. 요새는 뭐 100일이던가 뭐 심지어 투투도 챙기는데 이거는 연인들의 호흡이 짧아졌다는 거다. 운명적인 사랑을 하고 싶다면 내가 상대방의 운명을 바꾸어줄 만한 호흡 능력을 가져야 된다. 맞아. 그걸 터득하는 것이 오로지 독서다. 그리고 한 페이지 넘어가면 연인에 대한 사랑은 다른 것들에 비해 작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그게 최종심급이 되지 않는다. 사랑은 삶의 모든 과정을 멈추게 하고 결국에는 죽음이라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하는 게 아니다. 다른 종류의 사랑들과 함께하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관계 속으로 진입해 나아가는 존재론적인 표현이다. 이런 사랑법에는 실패가 없다.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가 보통 연애를 하면요. 이 사람과 헤어지면 죽을 것 같아요. 맞아.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연인에 대한 사랑이 작은 건 아닌데 그것이 최종적인 사랑이 아니라고요. 맞아. 그 사람한테만 몰두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또 다른 관계로 진입해 갈 수 있는 같은 사랑의 물꼬다라는 거죠. 공감 갑니다. 저는 이제 특히 와닿았던 게 사는 건 엉망인데 사랑은 멋지게 되는 경우는 없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나 혼자서 이미 잘 살고 있는 사람이 나중에 진짜 사랑하는 사람 만났을 때도 예쁜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나도 바로 서 있고 그 사람도 바로 서 있을 때. 근데 대부분 좀 안타까운 경우가 나도 엉망으로 사는데 그 사람도 좀 엉망이고 삶이 좀 미성숙할 때 그런 둘이 만나면 최악이에요. 서로 진짜 서로 막 죽이고 살리고 하면서 막 서로 싸우기도 하고 서로 막 집착하고. 너무 저는 이제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내가 제대로 된 사랑을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그런 제대로 된 연애를 해본 적이 있나? 저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났던 사람들이 연애는 물론 한 번밖에 못 해봤지만 저는 늘 항상 나는 연애를 하고 싶어. 근데 이미 저는 이제 나의 삶을 돌아보진 않고 일단 내가 좀 몸도 건강하게 하고 정신이나 마음도 건강하게 하고 내 스스로 이제 충만한 삶을 살고 나서 그러면 되는데 그게 맞아요. 아니라 연애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연애만 하면 왠지 내 삶이 나아질 것 같고 연애만 잘 하면 좋은 사람만 만나면 행복할 것 같고 근데 안 그러거든요. 아주 큰 함정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요즘 어떤 마음을 먹고 있냐면 일단 내가 잘 살아야 된다. 맞아요. 네.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연애가 아니라 연애 이전에 사람을 사람으로 만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누구든 바로 연애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만나든 그 사람과 일단 친구가 돼야 되고 그 사람과 우정을 그러니까 좀 제대로 된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저는 돌이켜 보면 항상 뭐 여자들을 만나면 어떤 여자들이든 먼저 연애로 바로 점프해 이게 과정이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연애로 점프해가지고 맞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이 안 되죠. 그 사람과 일단은 인간적으로 계약서도 아니고 인간적으로 만나야지 무슨 바로 연애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책을 읽으면서 독서를 하는 게 연애와 관련이 있는 건데 어떤 책을 읽으면 되냐? 근데 작가님은 아무거나 읽으면 안 된다라고 표현하고요. 예, 맞아. 자신의 몸과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을 읽어야 하는데 몸과 운명. 그렇죠. 그래서 나보다 훨씬 폭넓게 강렬하게 살았던 분들의 책 그리고 생명과 역동성 그리고 생사를 가로지르는 그리고 한 시대의 통념에 맞선 투쟁한 책 이런 책들을 읽어라. 근데 맞습니다. 그게 고전이다. 고전이 맞아요, 진짜. 이것은 시공간을 초월해 버린다. 그 고전은 그런 협소한 시공간을 넘어 버린다. 이런 것을 할 수 있을 때 좋은 사람이 되고 좋은 사랑을 할 수 있다. 우주적 존재로 도약한다. 그렇죠. 천하의 이치를 관통할 수 있게 된다. 그렇죠. 나오죠. 그리고 또 하나 공감 갔던 대목은 독서에 대해서 고전을 공부하면 좋은데 보통 우리는 서양 문학 중심으로 사고하는 틀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라고 표현해요. 그런 사람들이 은근히 있어요. 있어요. 우리 뭐 필독서에 항상 보면은 뭐 그런 거 있거든요. 뭐 데미안이던가. 맞아. 그 특히나 시타르타. 근데 저 시타르타를 진짜 재밌게 읽었는데 솔직히 시타르타가 중고등학생 필독서 수준이 아니에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학벌로 나누는 건 죄송스럽지만 이거는 정말 삶의 깊이가 있을 때 읽으면 좋은 책이지 꼭 중고등학생 때 읽을수록 좋은 책이 아니에요. 그게 다 어른들이 정해놓은 거죠. 또 서양 고전 문학 중심의 사고를 벗어나서 뭐 서유기, 수호지, 홍로멍, 옥로멍 같은 동양 고전들을 읽는다든지 그리고 또 소크라테스, 플라톤, 노자, 장자, 사서삼경 같은 이런 철학책들을 읽는다든지 같이 읽어야 된다. 맞아요.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봐보면 그 쉽고 재미있는 책, 읽어서 몽땅 이해되는 책은 당장 덮어라. 맞습니다. 그건 저자와 나와 수준이 똑같다는 거다. 그런데 뭘 배우냐 그런 사람한테. 이건 취미다. 근데 공감 가는 게 서점 가면은 그냥 술술술 읽히는 아주 쉬운 책들이 있는데 맞아. 작가님들한테 죄송하지만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냥 취미로선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책들 읽어봤자 내공이 안 쌓입니다, 진짜. 맞아요. 저도 그런 책들 예전에 좋아하기도 하고 읽어봤지만 쓸데없어요. 차라리 진짜 우리의 시간은 한정돼 있고 우리가 뭐 1000만 년 살면 읽을 수도 있는데 시간은 한정돼 있으니까 좀 이왕이면 좋은 책들, 수준이 있는 책들, 내공을 쌓을 수 있는 책들, 특히 고전 읽는 게 고전은 검증됐으니까요. 맞아요. 아직 페이지가 좀 남아서 좀 러프하게 넘길게요. 예, 좋습니다. 129페이지 가보면 이제 고전을 읽는다는 건 기본적으로 돈과 권력 그리고 다른 위계로부터 벗어나는 게 전제다. 학벌과 세대, 뭐 직업과 성별 이런 거 넘어버린다. 맞습니다. 우정으로 함께할 수 있는 거다. 저도 여기는 금방 넘겼어요. 그 파트는. 그리고 이제 132페이지에는 이제 글쓰기에 관련된 게 나옵니다. 공부의 최종 신급 가장 최종이라는 거죠. 가장 핵심. 맞습니다. 글쓰기다. 이게 심할 경우에 산고에 비유될 만큼 공감가요. 글 쓰는 거 진짜 어려울 때 많아요. 그리고 지금 대학의 글쓰기는 대중과 소통할 능력이 없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글쓰기는 자폐적이다. 기본적으로 지식인들 사이에서조차 그런 게 소통이 못 된다. 학위나 논문 따려고 하는 게 많다. 그래서 뭐 그 고민숙 작가님이 글을 써왔던 방식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학교나 대학원 시절에 글을 훈련했던 방식이 딱 나와요. 맞아요. 되게 개인적인 체험인데 이게 되게 좀 감동적으로 읽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좀 137쪽에 이런 문장이 나오거든요. 저랑 같은 데네요. 저도 지금 딱 역시 우리가 그래서 고민숙 선생님이 이제 이런 글쓰기 훈련을 하면서 깨달은 건데 돌이켜 보면 그때 내가 배운 건 텍스트를 사랑하는 법, 텍스트와 몸을 섞는 법이었다. 박수 쳐야 됩니다. 이건 진짜. 근데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 같아, 이 문장을. 이건 박수가 나와요. 이거 진짜. 이건 진짜 진리에 가까운 말입니다. 그 노하우는 지금까지도 내 신체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다. 이거를 깨달으면 글쓰기가 안 어렵다 봐요. 저도 느껴요. 이거를 깨달으면 글쓰기가 재밌고 너무 공감 가요, 진짜. 그러니까 대상이나 방법론이 무엇이건 지식인이라면 일단 자신이 던진 물음과 온몸으로 마주하는 훈련부터 해야 한다. 그 화살대기라는 말을 써요. 그러면서 내가 자료를 보는 게 아니라 자료가 내 신체를 통해 스스로 웅성거린다는 것을 세상 가득히 삶의 흐름이 있고 나는 단지 그 흐름 속을 이리저리 유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문장이 너무 텍스트를 사랑하는 것. 이건 진짜
와, 텍스트와 몸을 섞는 법, 이건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를 것 같은데요. 아, 이거는 진짜 한번 꼭 해주십시오. 진짜 다들. 저 같은 경우에도 일기를 지금 6년째 쓰고 있다 보니까 글쓰기가 이제 그냥 저의 삶이 됐어요. 아, 그게 진짜 최고인데. 근데 필력은 진짜 그냥 노력이잖아요. 시간 노력만큼 또 나오잖아요. 많이 쓰는 사람이 잘 쓰게 된다.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글쓰기를 배운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쓰다 보면서 느껴요. 아, 텍스트를 사랑하게 된다는 게 이 말이구나. 아, 그래서 더 와닿으셨구나. 그리고 또 어디서 나오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제가 이 책에서 봤던 가장 핵심적이었던 문장이 글쓰기던가 아까 암송이던가 그런 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진짜 감탄했던 게 온 만물을 온 삼라만상을 텍스트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다. 아, 맞아. 그 나중에 나와요. 네, 나오긴 나오죠. 나와. 좀 이따 또 짚어드리겠지만 세상이 책인 거예요. 와, 이 기가 막힌. 그러니까 왜 책만 보면 책만 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세상 만물 자체가 다 책이 돼 버리는 거예요. 저 우주를 봤을 때, 별을 봤을 때 저게 그냥 뭐 단순히 뭐다 이게 아니고 맞아. 저건 나의 글이 될 수가 있는. 와, 이건 진짜 그런 경지. 야, 대단합니다, 진짜 이건. 맞아. 그리고 140쪽에 이런 게 나옵니다. 처음 공부를 시작하는 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별로 아는 게 없는데도 배울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한대요. 중요한 건 지식의 양이 아니다. 자신을 진정 비울 수 있는가가 문제다. 배움에 있어 가장 불리한 조건은 겸손을 가장한 자기 비하 혹은 이미 획득한 지식에 갇혀 새로운 흐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직성. 이게 문제다. 그러므로 지식의 양이 많건 적건 비움은 배움의 필수적 조건이다. 끊임없이 비울 수 있어야 더 큰 알미 흘러들어갈 수 있다. 진짜 사람이 교만해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142쪽이 바로 그리고 나오네요. 무엇보다 글을 통해 우주 만물이 다 텍스트라는 걸 알게 된다. 삶이 곧 그리고 삶이 되는 맞아. 이런 경지를 일러 유목적 글쓰기라 할 수 있으리라. 맞아. 뭐 모든 곳을 가면 다 글이 되는 거니까요. 그 143쪽엔 또 나오는 게 한 일간지 기자가 물었대요. 어떤 글을 쓰고 싶으세요? 물었는데 내 글을 읽고 나서 단 한 사람이라도 지금까지와는 좀 다르게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참 좋겠어요. 지금 저도 이런 게 좋거든요. 내 글이 뭐 잘 썼다, 뭐 이런 칭찬이 아니라. 맞아요. 아니면 진짜 우리 방송을 듣고 누군가가 뭐 방송을 듣고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 이것만큼 큰 칭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이 누군지 알고 싶으면 자신의 문체를 귀 기울여 봐라. 그래서 제가 이 문장 때문에 제가 이 문장을 보고 감명을 받아서 윤님한테 그래서 우리의 문장을 한번 서로 비교해 보자. 근데 너무 갑작스럽게 3부 끝나고 시간이 만약 남으면 한번 해보죠. 근데 저는 좋아요. 네, 저도 글을 워낙 많이 쓰니까. 근데 저도 이제 이게 근데 재밌는 게 내가 나의 그 얼굴을 못 보잖아요. 거울을 봐야지 알 수 있고. 근데 이게 나의 문체는 이게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힘들더라고요. 남이 좀 봐줬으면 좋겠고. 그게 아마 그래서 좀 궁금한 것 같긴 해요. 저도. 맞습니다. 이렇게 쭉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예. 네, 저는 이제 바로 다 넘어가서 역사 속 공부의 달인들 정리하고 2부를 마무리해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예. 좋습니다. 이제 역사 속 공부의 달인들 서양편인데 이거 너무 좋았어요. 에피쿠로스 학파 저희 그때 기억나죠? 철학책에서 공부했었는데요. 너는 무엇을 먹고 마실까 보다 누구와 먹고 마실까에 대해서 주의해야 한다. 맞아. 친구 없이 고기를 먹는 것은 사자나 늑대의 삶과 다를 바 없다. 우정. 네,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 스피노자 선생님께서는 이제 지금 자신의 삶을 구원하기 위해 당신이 몰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오히려 당신을 노예 상태로 만들고 있는지 아닌지 알아봐야 된다. 이런 말을 하셨죠. 왜 사람들은 마치 자신의 구원을 위한 것인 듯 여긴 예속이라고 말하는데 예속은 어떤 묶여있는 그 예속을 위해 싸우는가. 오히려 자기가 노예가 되기 위해 싸우는 그런 형국. 그리고 너무 놀라운 게 베르그송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했던 사람들이 스피노자, 다 베르그송 나왔어요. 예. 다 저희가 감탄했었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또 역시 이게 다 통하는 게 있다니까요. 지금도 유효한 사람들은. 그리고 왜 공부를 해야 되냐면 사실 우린 베르그송에 대해서 깊게 알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뭐 창조적 다 이해되는데 그러니까 안 읽어보시면 조금 모르면은 이게 그냥 조금밖에 안 와닿을 수도 있어서 어떻게 보면 고매수 선생님이 이 사람들을 진짜 이름을 두고 나중에 한번 읽어봐라.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저희도 스피노자랑 베르그송에서 정말 소름이 끼쳤었는데
램프레이트 서양 철학사 저희가 있는 그 했었던 맞아요. 편이 있으니까 참고하십시오. 네. 여기 베르그송 그 문장 한번 인용문 한번 읽어주세요. 네, 공부는 무엇보다 자신을 다른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끔 한다. 그리고 창조적 진화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존재한다는 것은 변화하는 것이고 변화한다는 것은 성숙하는 것이며 성숙한다는 것은 자신을 무한히 창조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창조. 창조. 베르그송이 그때 그 말을 썼잖아요. 모든 거는 계속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생로병사하는 것처럼 그리고 생명보다 생명력을 중요시 생각하고 맞아. 계속 진화한다 했었어요. 창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창조. 스스로를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거.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2부 끝냈습니다. 와, 빨리 끝냈네요. 그래도 그 역시 내용이 단단한 게 많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1부 시간을 조금 많이 가졌지만 2부 시간 때 최대한 핵심만 이야기를 했고요. 제일 좋은 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사서 읽으시는 게 아무래도 최고입니다. 맞습니다. 아까 저희도 말했지만 10분 정리 이런 걸로는 안 됩니다. 맞아요. 네, 그런 걸로는 그냥 맛배기로 어떻게 배가 부릅니까? 저희는 어떻게 보면 좀 다리 같은 역할로 시식이죠, 시식. 저희를 밟고 넘어가세요. 이 책으로 가세요. 저희는 이제 2부 이렇게 했고 이제 다음 파트 3부 때 인생의 모든 순간을 학습하라 공부하거나 존재하지 않거나라는 파트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3부 시간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